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오늘도 5분의 애절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성추행 기억으로 재수 공부가 안 된다는 19세 여자입니다. 현재 재수 중인데요. 공부에 잘 집중이 안 된다고 하네요. 고2 때 아빠가 키 크는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잠자기 전에 방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사지가 아니라 성기 근처 엉덩이, 팔뚝 같은 부위를 계속 만졌다고 하네요. 출근 시 배웅하기 위해서 포옹을 하면은 가슴도 또 주물렀다고 합니다. 2주 동안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다가 배웅도 하지 않고 밤에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당시 아빠는 엄마와 심하게 다툰 상태였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문을 잠그고 배웅은 하되 포옹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빠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집에 있을 때는 안절부절하고 밤에도 두려워하면서 잠을 자게 된다고 합니다. 아빠에 대한 혐오감과 분노 그리고 죽고 싶은 감정이 꽉 차 있고 여러 번 자살 기도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빠에게 대들지 못하고 노를 하지 못한 자신이 또한 밉다고 하네요. 2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은 정말 큰 일이죠. 그리고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상처를 이제 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빠를 지금도 대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걸 문제시하고 치유가 정말 필요하겠죠. 문제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지금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수능을 불과 2달 남겨놓고 있잖아요. 수능을 마치고 할 것인가가 중요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네. 그러면 이제 수능에 집중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겠다 그러면은 1번이 엄마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엄마가 나머지 조치는 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게 치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선택인 수능 후에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은 수험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뒤로 하고 수험 준비 쉽게 하게 하고 공부 쉽게 하기를 해서 닥터 강의에 올려놨죠. 거기에 수험 준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년 반, 2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그렇게 나를 괴롭힐까요? 물론 이제 계속 괴롭혔어요. 그런데 왜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왜 지금 공부에 집중하는데 이게 더 크게 방해가 될까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든 간에 내 속마음이 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겉마음이 있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것을 회피하고 싶다라는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내 속마음과 겉마음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2개가 싸울 때, 속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계속 회피하고 부담을 느끼고 그럴 겁니다. 겉마음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속마음이 뭐 과거 기억을 생각을 해라, 분노, 감정을 터뜨려라 이렇게 지시를 할 거예요. 네, 그때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매번 그 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튀어나옴에도 불구하고 선택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의 선택 훈련입니다. 생각 선택 훈련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겉마음과 속마음이 싸울 때 겉마음이 이기는 방법이 오늘 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딱 하루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만 공부하자.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험 본다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 달 시험 본다 그러면은 자꾸 속마음이 작용을 해요. 네, 한 달 후에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보통 권하는 방법이죠. 한 달 정도를 한 달 내에 시험을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근데 이제 그게 이 학생한테는 안 통한대요. 그럴 때는 오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일 시험이 있다, 오늘만 하겠다. 자, 오늘이 끝났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루씩, 그러니까 지금 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2개월 후에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현재잖아요. 근데 현재를 내가 하는데 과거를 하고 있고 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못 하잖아요. 점점 더 집중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을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훈련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3년간 복용한 정신과 약물을 세로토닌 증후군 때문에 끊을 수 없다고 하는 24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3년 동안 항우울제와 안정제를 복용해 왔다고 하네요. 1년 전 복용을 중단했을 때 자의로 중단했는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어지럽고 몸이 축 처지고 두통이 있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시비로 경찰서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약을 먹었더니 그 증세가 바로 좋아졌다고 하네요. 이를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다시 약을 복용하는 중에 다른 약으로 또 바꿨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난폭한 성향이 되어서 2주 전에 약을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이 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전 것도 그런 것 같고요. 덜 예민해졌지만 처음 하루 이틀 몸살 걸린 것처럼 조금 아픔 후에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찌릿찌릿한 증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게 질문입니다. 온몸이 찌릿찌릿한 증상, 이게 세로토닌 증후군이 아닙니다. 세로토닌 증후군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만 찾아보고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세로토닌 증후군은 뭐냐면은 세로토닌은 뇌의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뇌의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면은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데 지나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이유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위적으로 지나치죠. 지나친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드물게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병이 옵니다. 이건 뭐 갑자기 발작도 일으키고 뇌도 혼동스럽고 이런 거의 응급에 가까운 그런 병이거든요. 굉장히 드뭅니다. 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때 생기느냐? 내가 이미 항우울제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데 그 약물의 기전이 뭐냐면은 뇌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갖다가 늘리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더 늘리든지 용량을 더 먹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약물이 또 들어와 가지고 이거랑 상하작용해서 또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약물을 또 먹든지 이럴 때도 반드시 이런 세로토닌 증후군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드물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례의 경우는 어때요? 사례의 경우는 더 먹은 게 아니에요. 끊은 거지. 그래서 세로토닌 증후군은 아니죠. 증상도 안 맞고 상황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증상이냐? 우리가 약을 먹다가 끊으면, 술을 먹다가 끊으면,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무슨 증상이 와요? 금단 증상이 오죠. 이거는 이제 금단 증상입니다. 세로토닌 증후군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사례자분은 약물에 대해서 혼자서 끊거나 다시 복용하거나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원래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나 이 항불안제를 신경안정제 드셨다는 거 보니까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고 그런가 봐요. 이거를 혼자서 하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특히 약물은 혼자서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완치훈련, 우울증 완치훈련, 불안 완치훈련을 하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시는데 약을 끊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약을 끊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면서 좋아지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약을 끊는 거거든요.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약 끊기부터 먼저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약은 복용하면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미 약을 끊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복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를 얘기를 한다면은 보통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서 훈련을 하고 제대로 하고 증세가 줄어들고 괜찮아지면 약을 서서히 줄여가는 줄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자의 경우는 이미 끊었기 때문에 2주 됐기 때문에 그냥 찌릿찌릿한 거 그냥 비문제시하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원인이 다 괜찮아진다, 원래 병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그게 완치된다고 한다면은 약물의 금단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괜찮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온몸이 아픈 것이 심한 갱년기라 생각하는 49세 주부 직장인입니다. 3월부터 왼쪽 눈 밑이 떨리고 왼쪽 눈
눈이 통증이 있고 두통이 있고 뒷목과 어깨 통증이 있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병이 등장을 합니다. 발바닥 따가움과 통증, 종아리 저림, 발목, 무릎, 허리 통증, 위아장이 약함, 그리고 갑상선에 결절이 있고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수치로는 기능 저하가 있는데 아무런 증세가 없는 병을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복잡하니까 심각한 병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사실은 병명이 복잡할수록 별로 심각한 병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병들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눈밑 떨림을 반측 안면 경련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반측, 네, 안면 경련, 헤미페이셜 스페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 증세로 봐서는 헤미페이셜 스페즘, 반측 안면 경련이라기보다는 안검연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눈꺼풀 떨림이죠. 네, 그게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설사 반측 안면 경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작년 말 마지막 생리 후 안면 홍조, 네, 얼굴이 빨개지는 거, 그리고 발한, 땀나는 거, 불면 등으로 호르몬제인 리비아를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일자목과 일자허리 교정을 위해 도수 치료 중이고요. 중인데 왜 나만 이렇게 심한 갱년기를 겪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증세는 폐경기 또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혀 갱년기가 아닙니다. 제가 모든 병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네, 힘듦과 지나침이죠. 네, 힘듦과 지나침. 내가 이 힘듦과 지나침이 그동안에 누적돼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그냥 올 3월부터지, 네, 이게 무슨 갱년기라는 특별한 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눈밑 떨림은 말씀드린 대로 안검연축에 더 가까운데요. 안검연축, 갑상선 결절,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 이건 전부 다 그냥 소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증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할 필요도 전혀 없죠.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병원 가면은요, 자꾸 진단을 붙여요. 왜 붙이겠어요? 진단 안 붙이면은 의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진단을 붙여야만 그러니까 검사도 할 수 있고 약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한테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진단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해서 완치하면 없어지면 그만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발바닥 통증은 족저근박염, 발목과 무릎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 위아장 약함은 기능장애죠. 이런 것들은 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많긴 하지만 하나씩 완치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몸만 회복 훈련, 그리고 둔감 훈련, 네,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많이 괜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통 및 불안, 두통 및 뒷목 통증 완치 훈련, 그리고 이걸 하면서 서 있고 걷기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한 2주 정도는요. 네, 그러면 발바닥도 덜 아프기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증세가 좋아지잖아요. 한 2주 후에. 네, 그리고 기력이 좀 나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매일 물속 걷기를 하세요. 네, 물속 걷기를 하면서 밀고 당기를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면 됩니다. 증세가 많고 병이 많다고 몸이 특별하게 더 크게 나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기만 아프지. 그래서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조금만 체력을 쓰면 비문증. 비문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 눈의 초자체 온탁.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눈 안에 있는 초자체, 유리체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제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보이는 것. 이게 이제 비문증입니다. 비문증과 이명이 심해진다는 56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비문증이 있다고 하네요. 늘 피곤하고 조금만 체력을 쓰면 비문증 이명이 심해져서 생활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공복 시에 속쓰림이 오랫동안 있었고요. 또 극도로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간장약과 비타민 등을 꽤 장기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비문증이 뭐 조금만 힘을 쓰면 비문증이 악화된다고 했는데 비문증은 악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비문증은 그냥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비문증이 이제 거슬리기는 하겠죠. 거슬리는 건 뭐예요? 눈의 힘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눈 피로감을 느끼고 그럴 때 이제 또 시력도 떨어지거든요. 눈 피로감이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힘듦과 지나침이 누적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눈에 나타났을 뿐이죠. 이명도요, 힘듦과 지나침이 심해지는 원인입니다. 뭐 원래 있다고 하더라도요. 같은 거죠. 그래서 완치훈련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내 몸의 회복 훈련을 시작하시고요. 둔감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일이 힘드신다면은 일 쉽게 하기 훈련을 하세요. 필요하면은 이명증 완치훈련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내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증세가 나타나는 정도 조금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운동에 밀당이 되는 거죠. 매일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뭐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맨날 피곤하다, 체력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다이어트해도 이게 평생 다이어트가 뭐겠어요? 뺐다 쪘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매일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한 번만 딱 하시거나. 간장약과 비타민은요, 복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걸 드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드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완치훈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혈당약 끊기를 하려는데 혈압이 치솟아 실패한다는 50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지난 3월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으로 약을 복용했다고 하네요. 한 달 후 손발이 냉하고 사타구니 발진이 있어서 스스로 찾아보시고 약을 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식과 감량으로 혈압약, 고지혈증 약은 끊고도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혈당약이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요. 테넬리아 M이라는 약입니다.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 이런 약을 갖다가 두 알을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그걸 끊으려다가 두세 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끊거나 줄이면 그날 또는 다음날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약 복용 후 급격히 올라서 이제 실패했다고 합니다. 약 복용한 후에 조금만 당이 올라도 따갑고 손끝 발끝이 뭉직하고 열이 오르다 냉해지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혈당을 재보면요 115를 넘는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증상이 있잖아요. 따갑고 손끝 발끝이 뭉직하고 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증상은 혈당의 증상이 아닙니다. 또 혈압의 증상도 아니죠. 혈당 115 또는 그 미만으로는요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이거보다는 훨씬 높았겠죠. 그러니까 당뇨라고 했을 텐데 그때도 검진이나 뭐 이렇게 알았지 무슨 증상이 있어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당 증상이 아닙니다. 또 이 복용하는 혈당약도요 이걸 끊었다고 바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었다고 혈당약을 끊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약은 특히 그렇습니다. 혈당약 중에요. 혈당약 중에 그런 약이 있기는 합니다. 저혈당을 일으키는 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은 끊었다가 복용하다 끊으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드시는 이 약은요. 오늘 끊었다고 내일 모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증세를 일으키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대체 증세의 원인은 뭐냐? 혈압도요. 뭐 얼마나 올라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온 혈압의 최고 기록은 280에 190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증상이 없었거든요. 혈압의 증상이 아니고요. 혈압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그게 이제 몸의 반응을 일으켜서 증상이 오죠. 혈압과 혈당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진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겠어요? 늘 말씀드리는 누적된 힘듦과 지나침 그리고 예민함 이런 것들이 진짜 원인이 돼서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혈당량을 바로 끊지 마시고요.
네, 혈당약은 복용하면서 내 몸맘 회복 훈련과 둔감 훈련 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운동에 밀당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몸맘이 이렇게 둔감해지잖아요. 둔감해지고 이제 편하다, 그런 증세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줄이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요, 적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최소한 일주일 간격입니다. 뭐 2주 간격으로 해도 되고요. 4분의 1씩 이렇게 줄여가는 겁니다. 좀 자르기 어렵겠죠? 네, 이분은 굉장히 예민하셔가지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약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약을 줄인다라든지 그에 대한 기억 때문에 또는 몸의 민감함 때문에 증세가 다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 약은 그렇게 줄인다고 증세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어쨌든 서서히 줄여보세요. 4분의 1 괜찮으시면은 반화를 줄이시고요. 이렇게 서서히 줄여가는 겁니다. 네, 완치 훈련을 잘 하신다면은 약 줄이기도 그리고 끊기도 잘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